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기업이라고 하는 게 혁신 산업일 가능성이 큰데, 새로 성장하는 기업들은 아무래도 신규 상장주가 될 가능성이 크고 아무래도 적자가 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나름대로 조사한 바로는 이건 단기적인 이유 때문이지 경쟁력이 훼손된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러면 이게 매출하고 이익이 언제 올라오느냐, 전 세계적으로 고성능 5세대 SSD 컨트롤러를 만들 수 있는 곳은 삼성전자하고 하드밖에 없습니다. 자,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 성장주, 왜냐하면 남들이 괜찮다 해가지고 쳐다보면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네네네. 이제 초기에 잘 잡아야 되는데 네. 어쨌건 이 초창기 성장주 이게 네. 이제 아무래도 마냥 아주 많이 오를 수 있고 가장 수익을 크게 줄 수 있는 거라고 예. 볼 수 있겠죠. 네네. 이러한 것들을 찾기 위해서는 상장 기업에서는 신규 상장주들을 집중적으로 분석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신규 상장주도 저는 굉장히 저 비중을 있게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규 상장주 하면은 뭐 오버행 때문에 뭐 문제가 그렇죠. 있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1년간은 건들지 말자. 그런 보통 얘기도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 하는데요. 또 거꾸로 요즘은 신규 상장주 하면 무조건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데 저는 왜 신규 상장주에 관심을 갖냐면 신규 상장주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기업이라고 하는 게 혁신 산업일 가능성이 큰데, 이렇게 첨단 산업, 4차 산업일 가능성이 큰데, 그런 산업들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새로운 기업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면 로봇이다 그러면 로봇이란 기업이 뭐 30년 전, 40년 전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의류회사는 30년 전, 40년 전에 있었을 거고요. 그러니까는 새로 성장하는 기업들은 아무래도 신규 상장주가 될 가능성이 크고 아무래도 적자가 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구조적 성장주를 찾으려고 하면 신규 상장주에도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하고, 또 적자라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패스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하여튼 적자 보는 기업들에 대해서 일단 그 기준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사람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증권사마다도 또 기준이 네, 다 예, 다르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 어떻게 평가하는 게 맞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도 있는데 책에서 좀 다뤄주신 것 같아요. 아, 예. 제가 증권사에서 그냥 갖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저 회사 이름을 빼고. 근데 이제 제가 이걸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A증권사에서는 어떤 A란 제약사에 대해서 EV 에비타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A증권사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 제약사가 있는데, 이 제약사가 중형 제약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중형 제약사의 EV 에비타가 9.4니까 이것도 9.4다. 사실 이렇게 해서 밸류에이션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증권사는 똑같은 증권사를 갖다가 어떻게 했냐면, 제약사 평균 PER이 12.3이니까 이 회사도 12.3을 적용해서 34,000원이다. 적정가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증권사가 하나는 EV 에비타로 했고 하나는 PER로 했는데요. 이제 이런 경우를 한번 같이 생각을 제가 이렇게 책에서 이제 한번 해봤는데, A, B, C라고 하는 아이스크림 회사가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네. 근데 A가 점유율이 40%고 B도 40%고 C도 20%, C는 20%입니다.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매출과, 그래서 A하고 B는 매출과 이익이 이제 똑같다고 가정하고요. 근데 이 시장 점유율이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작년에도 똑같았고 올해도 똑같을 것 같고 내년에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A라는 증권사가 예를 들면 EV 에비타가 이렇게 10이다. 네. 근데 근데 이제 B라는 회사는 5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둘 중에 하나는 이게 저평가되고 하나는 고평가됐다, 이렇게 EV 에비타 가지고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PER도 마찬가지로 하나는 10이고 하나는 5다 그러면 하나는 고평가, 하나는 저평가,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근데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그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똑같이 지금 아까 A와 B와 C와 똑같이 40, 40, 20인데 A가 갑자기 이제 신제품을 개발을 했는데 이게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점유율이 굉장히 많이 변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변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A 제약사라고 하는 데가 굉장히 성장성이 다른 데에 비해서 훨씬 큰 회사입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네이버에서 봐서 보면은 내년도 예상 매출, 예상 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다른
중형 제약사에 비해서 훨씬 크거든요. 그러면 EV 에비타라든가 PER을 사용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증권사에서는 이렇게 그냥 해놨거든요. 그러니까는 회사별로 이런 경우에는 성장성이 다르니까 이런 경우에는 EV 에비타라든가 PER을 사용하면 안 된다. 근데 증권사에서는 사실 이런 식으로 많이 해놓으니까 이거를 갖다가 밸류에이션 하시는 분들이 볼 때 이 회사는 성장성이 경쟁업체의 같은 업종에 비해서 다른 회사에 비해서 훨씬 크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밸류에이션 한 거는 믿지를 말고 스스로 해보셔야 된다. 사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SOTP 방법인데, Sum of the Parts. 이게 이제 뭐 아시겠지만 각 부문별로 이렇게 그 밸류에이션을 해가지고 다 더하는 건데, 네. 사실 요거는 좀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사업부별로 이렇게 사업부별로 돈 해야 버는 되니까. 사업부별로 예, 계산을 뭐, 해야 되니까. 예를 들면 네이버의 그 서치 플랫폼이 얼마고 뭐가 뭐 그 쇼핑이 얼마고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왜 이게 좋은 방법이냐면 애널리스트들이 자기의 의견을 충분히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쇼핑이다. 그러면 요거는 성장을 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가치가 얼마다 이렇게 딱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EV, 에비타나 PER은 그냥 고정된 숫자로 그냥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좋긴 한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들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 SOTP 방법은 개인 투자자들이 사용하기는 어려운 방법이라 그렇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성장성이 다른 경우에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피터린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터린치는 공정하게 평가된 회사의 PER은 회사의 이익 성장률과 같다. 사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회사의 PER이 15다. 그렇게 되면 연평균 이익 성장률이 15%로 보는 게 공정하게 평가된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연평균 성장률이 12%인데 PER이 6배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저평가된 거고요. 반대로 이제 뭐 거꾸로 되면 이제 고평가된 거고. 그래서 이제 피터린치는 일반적으로 PER이 그 성장률이 50%라면 아주 유망하고 PER이 성장률이 2배라면 아주 불리하다. 사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자기 펀드에 어떤 종목을 편입할 때 항상 이 방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책에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이 피터린치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보통 뭐 PEG, 예. PEG라고 하는 예. 그 성장주 방식, 예. 네, 그것으로 일단은 계산을 해보자. 예, 예. 어떤 거는 뭐 사실 그것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건 뭐 증권사에서 다 뽑아주니까 예. 재무제표에. 예. 그래서 보면 이제 뭐 어떤 경우에는 순이익이 굉장히 들쑥날쑥하거나 어떤 그런 경우에는 사실 영업이익 가지고 계산을 하면 그래도 되고요. 1년치가 너무 들쑥날쑥하다 하면 한 2, 3년 정도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면 되고 사실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두 정말 알고 싶어하는 가장 최종 질문. 그 100배 성장 가능한 유망 섹터가 도대체 어디냐? 섹터요. 예. 주식이 어디냐? 예. 제가 이게 저 섹터는 여기서 보면 이제 사실은 그 대세적인 거니까 그 AI가 사실은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AI 중에서도 이제 새로 이제 그 NPU 사실 그쪽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는 또 하나는 이제 그 천재들이 이끄는 우주 항공 산업에서 아까 일론 머스크가 그 로봇에 대해서 옵티머스 발표하면서 로봇에 대해서 말씀했듯이 이제 내년에는 이제 이런 천재들이 이끄는 이 우주 항공 산업이 이제 두각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뭐 제프 베조스 뭐 우주 여행도 이제 사실 내년에는 갈 것 같고 그럼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섹터는 그런데요. 저는 섹터보다는 종목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종목을. 개인적으로는. 예, 왜냐하면 성장하는 섹터 중에서도 사지 말아야 할 종목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요? 그렇죠. 당연히. 예를 들면 2차전지가 다 상승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상승하는 그 대장주 그러한 것들을 좀 찾아내서 그런 데다 해야 된다. 근데 어느 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건 어떤 섹터다 그래 거기를 우르르 살 수는 없는 것 같고 제가 잘 모르는 첨보 같은 거는 2차전지 오를 때 안 오르지 않았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네. 그리고 이제 또 사지 말아야 할 섹터 중에서도 또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있고요. 예를 들면 삼양식품 같은 거는 저는 구조적 성장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회사 자체가 경쟁력이 있는 거지 음식료 섹터 자체가 구조적 성장을 하는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뭐 또 과거에 FNF 같은 것도 의류 업체인데 의류가 무슨 굉장히 구조적 성장을 하는 섹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 종목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뭐 아파트도 서울 아파트가 좋다 이런 섹터보다는 서울 중에서도 어디 사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강남, 예, 강남역가, 강남 이런 식으로. 벽산역가. 예. 그래서 저는 제가 그래서 여기 딱 보니까 오늘이 22일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네. 작년에 언제 출연을 했나 하면 제가 23일 날 출연을 했습니다. 작년에 딱 네. 여기 815에 네. 딱 1년 됐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떤 것까 해갖고 이제 제가 그래서 요건가? 예, 요거거든요. 제가 작년에 루닛,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노믹 트리, 비트코인 이렇게 했는데 원래 이어플로우도 포함이 돼 있었는데 5개로. 근데 그거는 제가 가운데 이거는 매도하고 나갑시다 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83% 수익 확정하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빼고 그래서 이제 해가지고 사실 다 많이 올랐죠. 여기서 많이 올랐네. 예, 루닛이 거의 10배 올랐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650%, 비트코인도 요즘 많이 올라서 180%. 주식 중에서는 지노믹 트리가 그래도 260% 제일 조금 올랐네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여름에 여기다가 파도를 넣습니다. 이렇게. 지금 요즘 파도 때문에 아주 그래가지고 요란하죠. 파도를 넣었는데 저는 25,000원부터 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갖고 한 26,000원대 평균 좀 제가 포트에 넣은 게 될 줄 알았더니 보니까 27,150원이라 생각보다 좀 높더라고요. 예. 근데 최근에 많이 올라갔고 이제 거의 사실 본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보니까 오늘은 또 이게 어저께 건데 오늘은 또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한 15% 정도 손실 본 것 같은데 나머지는 괜찮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일단은 내년에 가장 큰 기대를 하는 종목이 지노믹트리고요. 네. 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실적이 별로 그렇게 엄청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년에는 별로 좋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2025년에 워낙 큰 폭의 실적 개선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2024년에는 이걸 선반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2025년에는 폭발적인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매출 증대, 이익 증가가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게 2024년 늦은 봄이나 여름부터는 반영이 될 거로 생각하는데 이게 언제 반영이 될지 모르니까 이제 저는 이런 경우에 그냥 미리 사놓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향후 2년 내에 저는 그 상당한 그 상승세를 예상하고 있고요. 아마 제가 5, 6년 후에 제 마음속에 목표 주가 말하면 아마 대표님 놀라실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얘기해 주세요. 놀라보게. 제가 끝내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 종목이 리스크도 있습니다. 뭐냐면 개별 재무제표 기준으로 올해 한 20몇억 정도 매출이 납니다. 네. 근데 이게 30억이 내년에 연말까지 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리 종목이 편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것들을 알고서 관리할 수 있는 분은 뭐 찾아서 투자하시지만 그렇지. 모르시는 분은 절대 투자하시면 안 돼요. 뭐 예. 불안하죠. 지금 이러다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문 닫는 거 아니야? 근데 시작해서. 회사에 현금이랑은 뭐 충분히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이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그 파도도 2024년에 저희 그 굉장한 기대 종목입니다. 예. 제가 그래서 작년 5개 종목을 뽑아서 올해도 5개를 뽑아서 한번 여기 와야 되겠다 했는데 지금 이 2개밖에 못 뽑았고요. 나머지 3개는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연말까지 확정을 해서 제가 제 유튜브에 한번 올려볼까 사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니 그걸 여기 와서 얘기를 하셔야지. 못 뽑았어요, 진짜. 예, 예. 근데 제가 파도 관련해서 제가 에피소드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래야 제가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이제 아시니까. 이게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 포트폴리오거든요. 네. 애플 비중이 이제 50%고 BOA가 9%,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7.2%로 3등입니다. 이렇게 이제 아멕스는 버크셔 해서웨이 그 포트폴리오의 상장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버핏이 아멕스 주식을 어떻게 매수하게 됐냐면요. 1964년도에 그 샐러드유 스캔들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앤서니 드 엔젤리스라는 사람이 그 유조선 탱크에다가 바닷물을 넣고서 그 위에다만 샐러드유를 살짝 덮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치 여기가 전부가 다 샐러드유가 있는 것처럼 이제 그 속여가지고 그걸 하고 이제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그걸 대출을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대출받은 돈으로 이제 이 선물 시장에 투자를 했습니다. 대두 가격을 올려갖고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서. 근데 어느 내부 고발자가 이걸 이제 폭로했고, 그래서 이제 그 사기극이 들통이 나갖고 이 사람은 이제 감옥에 갔는데, 원래는 82만 톤 정도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해서 그걸로 대출을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5만 톤인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51개 금융기관이 물렸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크게 물린 게 아멕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멕스가 가장 크게 물려가지고 이게 이제 너무 이제 손실이 커지고 문제가 너무 커지니까 이 주가가 거의 50% 정도 반토막이 났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모두 다 사람들이 패닉에 빠져가지고 다 주식을 내던졌습니다. 다. 그러니까 이제 이 50%가 빠졌는데 이제 그걸 워렌 버핏이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워렌 버핏은 이 아멕스의 여행자 수표하고 이제 그 신용카드 사업을 혼자 나름대로 열심히 분석을 해가지고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았다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자주 가는 레스토랑 그 상점 가가지고 사람들이 아멕스 카드 씁니까? 이렇게 주인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옛날하고 아멕스 카드가 별 문제 없이 잘 사용되고 있다는 이제 그런 결론을 얻어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그 집중 투자를 한 겁니다. 아멕스에.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자기가 운영하는 자본의 40%를 이 주식에 몰빵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래가지고 아멕스가 이제 그때 손해배상 문제가 해결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 여행자 수표 이게 이제 성장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70년대, 80년대에 신용카드 붐이 일고, 이러면서 이제 거꾸로 시장에서 가장 관심 받는 종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들이 패닉에 빠져가지고 내던질 때 워런 버핏은 아멕스 주식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대로 공부하고 그 가치가 훼손되지 않았다고 판단해서 이 주식을 매수해서 크게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이건 이제 완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도 사실은 이 파도가 아멕스와 비슷하게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2023년 3분기 매출이 이제 크게 박살나면서 투자자들이 전부 패닉에 빠져서 주식을 다 던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나름대로 조사한 바로는 이건 단기적인 이유 때문이지 경쟁력이 훼손된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러면 이게 매출하고 이익이 언제 올라오느냐? 2024년 4분기부터는 매출하고 순이익이 크게 상승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렇다고 그 전에도 있는 개판이다 이런 건 아니고 그 전부터 계속 올라오는데 네. 그래서 이게 그 정도의 매출이 좋아지면 내년 봄정부터는 오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파도하면 사실 막 복잡한데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 게 전 세계적으로 고성능 5세대 SSD 컨트롤러를 만들 수 있는 곳은 삼성전자하고 파두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건 조사를 했습니다. 네. 이게 저는 파두 투자의 핵심이라고 일단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 AI 반도체라든가 막 여러 가지 많이 이제 지금 개발을 하고 그 기술력도 굉장히 좋은데 일단 현재 시점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그 글로벌 데이터 센터에서는 반드시 AI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고성능 5세대 SSD 컨트롤러 제품을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만드는 데는 삼성전자하고 파두밖에 없습니다. 근데 전 세계의 모든 빅테크들은 다 이걸 이제 앞으로는 사용해야 됩니다. 빅테크뿐 아니고 우주 산업이라든가 뭐 마찬가지죠. 사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또 파두 제품은 성능도 굉장히 좋은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게 그 주가가 이렇게 실적이 안 좋아질 수가 없지 않나 사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 매출로도 많이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는 걸로 제가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파두에 제가 만약에 내년 연말에 여기 815에 다시 나오게 된다면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맞았는지 틀렸지는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절대 매수 추천은 아니니까 스스로 공부해 보시고 그렇게 생각하고 예. 일단은 가지고 계신다. 네, 저는 저는 27,000원에 투자를 하셨다. 근데 이제 사실은 물타기를 했습니다. 저는 18,000원, 17,000원, 17,000원부터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단가는 개인적으로는 낮아졌을 거고요. 근데 오늘 아까 23,000원까지 올라온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항상 얘기하시는 건데 또 비트코인 아까도 보니까 비트코인도 한 180% 수익률이 되신 것 네, 같은데 네, 네. 2천만 원대에서 사신 게 이제 5천만 원이 넘어가고 네,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게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블랙락의 그 현물 ETF 예. 그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데 안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떨어지는 건가요? 글쎄 떨어지긴 할 텐데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은 저는 그 자산으로서 너무나 매력적인 자산이어서 뭐 떨어지는 건 단기적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이제 거의 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안 된다고 해도 시간 문제일 뿐이고, 그러니까 1월 지금 10일까지는 다 될 걸로 예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때 안 된다고 해도 사실은 안 될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안 된다고 해도 그게 시기 문제지 되는 건 확실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비트코인이 그 대세 상승이
시작이다. 지금 네. 시점이. 예. 그렇게 말하시는데 이유가 있나요? 뭐 남들 다 아는 얘기인데요. 일단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현물 ETF가 이제 1월 10일 이전에 승인이 될 거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것도 다 아는 얘기지만 반감기가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그 채굴자들이 900개 정도 비트코인을 매일 채굴하는데 이제 이게 내년 4월이 되면 450개로 줄어드니까요. 공급 부족이 생기니까 그런 점들이 있다 생각하는데요. 근데 저는 약간 이런 것도 사실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기 시작한 게 10월 초거든요. 네. 그때 이제 그 트리거가 뭐였냐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났다고 하는 그 가짜 뉴스가 딱 나오면서 그때 한 뭐 5분 만에 2,000불이 딱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가짜 뉴스라고 밝혀졌는데 그게 밝혀지자마자 조금 떨어지는 굉장히 그때부터 상승을 하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트리거였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점도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 10월 초면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주식시장이 암울했었습니다. 그때. 그렇죠. 그 미국 경제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국채 금리가 그때 그냥 끝없이 오르면서 주식은 거꾸로 이제 나락으로 갔었는데요. 그때 이제 모든 투자자들이 다 힘들어했던 시기인데,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이 현물 ETF뿐 아니고 비트코인이 오른 또 다른 이유가 미국 국채에 대한 불신이 이제 좀 생겨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때 이제 국채가 금리가 오르면서 국채를 계속 발행을 하는데 국채를 사람들이 이제 그걸 좀 인식을 하게 된 시기가 그때인 것 같습니다. 국채를 발행해서 돌려막기를 하지 않으면 이미 국채는 이 미국 경제는 유지되기가 어려운 그런 이게 단계다. 네. 너무 많은 국채를 발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투자자들이 점점 더 좀 불편해지기 시작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채를 계속 발행하면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미국 정부 이자 부담이 계속 확대되고 재정 건전성이 약화되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달러가 절대적인 안전자산으로 그런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들이 저는 좀 생겨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간의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요. 전쟁으로 시장이 불안해지면 되게 국채로 돈이 몰리고 그러면 이제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안전자산 선호심 때문에 이제 달러가 강세가 돼야 되는데 그 당시에 반대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네. 예.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제 그 투자자들이 너무 많은 국채 발행에 대해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요즘 그 국채 입찰을 보면은 그 미국 국채 입찰을 보면은 해외 기관들의 응찰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대신에 그 미국 프라이머리 딜러들이 많이 받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라이머리 딜러들이 많이 받아간다는 얘기는 결국은 국채에 대한 해외 관심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사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나고 보면은 사람들이 미국 국채나 달러는 안전자산, 비트코인은 위험자산이라고 했는데 이게 거꾸로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게 오히려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 되고 있고 미국 국채가 위험자산이 돼가고 있지 않나. 사실 이런 거에 대한 사람들이 인식이 조금씩 생기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노후를 위해서 천백만 대표님은 그 100배 오를 수 있는 자산 투자 네, 네. 이러한 관점에서 이런 언급하신 이런 투자 자산들에 투자를 하고 있다. 네, 네, 이렇게 네. 좀 이해를 하면 예, 되겠군요. 네, 네,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공부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확신이랄까 자신이 있다. 이렇게 틀릴 이해를. 수는 있지만 일단은 자신감은 있습니다. 근데 자신감이 있다고 해서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예, 그래도 마음은 조금 편합니다. 다른 사람보다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성장주 패러다임, 압도적 성장주와 비트코인에 투자하라. 네, 책의 저자시죠. 천백만 대표님 모시고 네,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함께해 주신 천백만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